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탄절 즐겁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에는요, 허리케인 미치, 또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저는 기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은요, 아메리카의 중남미의 서쪽, 중남미 서쪽에는, 아메리카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죠. 그래서 중남미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엘니뇨의 뜻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니뇨, 남자 어린아이. 뭐 굳이 말씀드리면 여자 어린아이는 니냐, 남자 어린아이는 니뇨. 그런데 그 니뇨 앞에 스페인어의 남성 단수 정관사인 L을 붙이면 엘니뇨, 빨리 읽으면 엘니뇨가 되겠죠. 엘니뇨는 아기 예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바다 안에 있는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난류를 좋아하는 어류도 있고 또 한류를 좋아하는 어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바로 저기압이 형성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비구름이 폭풍우가 몰려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1998년 초, 또는 1997년 말,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이니까 성탄절 전후에서, 그래서 1997년 말, 1998년 초, 이때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터질 게 터진 것이죠. 1998년 10월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이때 저는 중미 5개국 중 하나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지 모르지만, 온두라스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스페인어로는 HONDO. H 발음 안 하기 때문에 온도라고 있는데, 온도는 깊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두라스의 그 바닷가가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빠르게, 수심이 완만하지 않고 빠르게 깊어집니다. 그런 곳이 많아서 온도, 깊다라는 의미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 나라 이름이 바로 온두라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온두라스 국민들께는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온두라스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바로 허리케인 미치라고 했는데요. 1998년 10월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그 장마 때 내리는 그 막 바닥이 그냥 팍팍팍팍 때리는 소리가 나면서 물이 위로 다시 튀어오를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그 비 있죠? 폭우. 이 폭우가 3일 동안 내립니다. 3일 이상 내렸어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 정말 나중에 무서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옷을 만드는 공장에 일하고 있었는데요. 근로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공장장님하고 함께 모든 정리를 끝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폭풍우, 허리케인 미치에 대한 상황 설명, 근로자들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공장문을 닫아야 될지는 기상 상황을 봐가면서 보고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그 외에 완제품 현황, 재공품 현황, 또 원단 수량, 부자재 수량,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마지막 그 보고서를, 그 당시에 이제 팩스를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그 보고서를 팩스로 발송을 하고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이미 제가 이제 일하고 있던 곳은 이렇습니다. 온두라스의 수도가 테구시갈파. 테구시갈파는 해발 한 1000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으로부터는 비교적
좀 덜 위험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제2의 도시, 상업도시 이름은 산페드로술라라고 하는데, 저는 당시 가족들과 함께 산페드로술라에 거주했었고, 제가 일하던 곳은 라리마라는 시입니다. 산페드로술라는 뭐 해발 고도가 한 3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200~300m. 라리마는 훨씬 낮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리마시에서 고속도로로 나오려면은 그 사이에 작은 뭐 강 수준은 아니지만 좀 제법 큰 냇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냇물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리 3개 중에 2개가 이미 물에 잠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랑과 도랑 또는 냇물과 냇물이 만나서 강이 되고요. 강과 강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다리 하나로 제가 건너서 고속도로로 올라타고 그래서 산페드로술라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3번째 마지막 남은 다리가 나무다리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는 다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일 짧은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다리로 다니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 나무다리가 사실 지금 제가 그 나무다리로 운전해서 지나간다 그러면 좀 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다리가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곳만 일종의 그 기찻길 철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지나가는 곳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양옆을 연결하는 가로대들이 있어요. 가로대도 마찬가지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꼭 철도를 연상하게 해요. 그래서 가로대들 사이로는 밑에 물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정말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다리인데요. 그 다리 앞에 제가 딱 갔는데 이미 물이 차올라서 가로대는 물에 잠겼고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것도 찰랑찰랑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너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너지 않는다면 공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공장에 2층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2층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리마시 전체로 홍수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 2층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만 과연 전기는 또 수돗물은 유지될 것인가, 또 화장실에 그 하수구는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떠올랐고 또 저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 가족은 산페드로술라에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가 믿는 신께 기도를 드리고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물이 뭐 찰랑찰랑 되는 그 아슬아슬한 것을 건너면서 과연 이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자동차 무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엄청난 물의 양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건넜습니다. 그 건너는 시간은 뭐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뭐 한 20초, 30초 정도면 지나가는 짧은 다리고요. 근데 이제 물 때문에 천천히 운전을 했으니까 아마 1분은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제게는 정말 하루 아니면 1년 같았던 그런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 지금도 떠오르곤 합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건넜고 다행히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고속도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고속도로라고 부르고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산페드로술라까지 이동하는데 이미 고속도로에도 물이 막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양옆은 거의 대부분이 바나나 농장이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 농장의 그 바나나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화초인데 그냥 나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바나나 나무에 이파리들만 보일 정도였어요. 누런 흙탕물이 그 일대를 다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속도로가 조금 솟아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갈 수 있고, 근데 그 고속도로에까지도 물이 차올라서 뭐 차를 제 기억에는 한 20~30km 정도의 속도로밖에 운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페드로술라에 도착했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무사한지 확인하는 그런 정말 애틋하고 그 감정이 북받쳐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물을 사러 다니느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뭐 수돗물도 끊겼고요. 물론 이제 그 중남미의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급하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수돗물도 끊겼고 전기도 끊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생수를 사러 다니러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뭐 물 마시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빗물을 받아서 뭐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한 이틀 정도가 더 지났어요. 비는 그쳤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마 홍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장 지역의 그 홍수가 이미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글이 읽고 나서 저는 댕게에 걸렸습니다. 댕게는 이제 보통 댕기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뇌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전염시키는데, 아마도 이제 뭐 흙탕물이 지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뇌염모기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쌍꾸도라고 하는 그런 모기가 있어요. 이 모기에 제가 뭐 물렸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남상아 차사님도 물렸어요. 저는 댕게에 걸렸는데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타이레놀만 먹으면서 그냥 이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보고서 작성, 밀린 일 등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남상학 사장님은 입원을 했는데 이 링거 이 주사 바늘을 그냥 스스로 본인이 빼버리고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말 일에 미쳐서, 또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홍수는 이제 다 지나갔고, 그 이후에 공장을 청소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정상화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엘니뇨 현상이 왜 생겼을까? 지구 온난화,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제가 무슨 그 환경보호협회에 가입했다거나 뭐 기상 전문가, 뭐 환경 전문가로 활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특히 저희 그 집사람도 굉장히 뭐 젊은 시절, 뭐 20대 때부터 그 환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슨 전문 용어를 많이 알고 특별히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미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스타리카는 정말 환경 선진국입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의 30년이 남았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그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특히 이제 화석 연료에 의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 배출된 탄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뭐 나무를 많이 심고 뭐 숲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만 되면은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정말 깨끗해지겠죠. 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미의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인구 450만 명 밖에 되지 않고 1인당 GDP가 한 14,5천 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반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 입장에서는 뭐 코스타리카가 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미 오래전에 2021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인들한테 발표한 것이에요. 어떤 법적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한테 발표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9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코스타리카는 이렇게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이제 2021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한 1년 안에 탄소 중립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오래 거주했었기 때문에, 또 코스타리카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요, 2016년부터 코스타리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는 전부 다 청정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 즉 뭐 석탄이라든가 뭐 벙커수유 또는 뭐 가스, 이런 거에 의한 전기 생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은 제로. 그리고 모든 전기를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에서 또 수력 발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가 정말 그야말로 청정 에너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 뭐 기상학자들이라든가 뭐 환경을 중시하는 이런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야말로 녹색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선진국이다 라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겪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뭐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제 상상도 섞여 있음을 밝힙니다. 혹시라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곡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도입 부분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면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북카페 라파엘 오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59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커피처럼 진하고 강한 도전. 두 사람은 7일 동안 함께 지냈다. 장난치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었고 가족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또 결혼과 미래에 대해서 대화했다. 진가비는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지만 1999년 초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부도의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되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덕기가 진가비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다. 한덕기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일하던 회사의 명령에 따라 중미로 파견 나가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서 근무했는데 서울에 혼자 계셨던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친 두 나라 중 온두라스에서 겪은 모험담을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졌다. 1998년 10월 일기예보에서는 이 폭우를 허리케인 미치라 불렀고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강우량이 증가한 엘니뇨 현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닷새가 지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폭탄 세례를 받은 온두라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넘쳐나는 물로 온 국토에 구멍이 나고 있었다. 특히 카리브 해안가에서 가까운 저지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저지대 곳곳으로 크고 작은 강이 지나기에 강이 하나 범람하면 또 다른 강과 합해지며 더 크게 범람했다. 더 이상 강이라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그 일대의 바나나 농장과 목장 지역을 휩쓸어버리며 괴력을 지닌 수마로 변했다. 여러 마을과 시를 집어삼킨 수마는 평화롭던 땅을 지평선까지 누런 흙탕물밖에 보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채 마치 그 땅을 조롱이라도 하듯 느릿느릿 지나갔다. 파괴된 건축물의 일부, 가재도구, 쓰레기 등이 흉한 모습으로 떠내려갔다. 더러 가축도 섞여 있었는데 꽥꽥 비명을 질러대는 새끼 돼지를 불쌍하게 여길 사람도 구할 사람도 없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이나 2층 가옥으로 피했지만 식수도 화장실도 모두 문제였다. 수천 명에 이르는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은 슬픔과 대재앙을 동시에 극복해야 했지만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기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웠다. 온두라스 제2의 도시인 산페드로 술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작은 시 엘 프로그레소, 그 뜻이 발전 또는 진보이기에 이곳에 위치한 공단에서 근무하던 한덕기는 회사와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는 폭우에 자부심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하늘이 야속한 나머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뒷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틀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경험 많은 공장장인 남성학 부장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안전 점검을 해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흘째 폭우가 퍼부을 때
불안에 떨면서도 출근한 공원들과 사무실 직원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 공장을 폐쇄했다. 한덕기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기 전 고개를 돌려 공장을 한번 쳐다보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차를 몰아 산페드로 술라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섰다. 도로 좌우로 펼쳐지는 바나나 농장은 이미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도로는 바나나 농장보다 높은 형태로 솟아 있었지만 그런 도로에도 흙탕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시 리마는 이미 물에 잠겼다. 도로와 리마 사이에 작은 강이 이미 범람했는지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한덕기는 리마 소재 한 공단에서 근무하던 박대리를 떠올렸다. 박대리는 어제 빠져나왔다고 했지.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더니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아스팔트는 보이지 않았고 누런 흙탕물로 가득했다. 특히 교차로에는 많은 양의 물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물을 바라보면 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전방 10m 정면만 주시했다. 왼손은 핸들을, 오른손은 기어봉을 꽉 움켜쥔 채 클러치와 가속 페달을 왼발과 오른발로 힘주어 조정하며 교차로를 통과했다. 외곽 도로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한 산페드로 술라에 도착하자 도로 사정이 나아졌지만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있었다. 에어컨을 강하게 튼 채 운전하고 있었지만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잠을 청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고 책을 봐도 집중하지 못한 채 마음은 공장으로 내달렸다. 자신의 소중한 일터인 공장에 아무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닷새가 넘게 퍼붓던 비가 멎고 이틀이 지났을 때 남성아기 한덕기를 불렀다. 한들이 내일 새벽에 공장으로 가보자. 부장님, 산페드로 술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입구가 바리케이트로 차단되어 있고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서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새벽에는 경찰이 없을 거야. 비가 그친 지 이틀이 지났으니 물이 빠지지 않았을까? 한시라도 빨리 공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남성학은 판단이 빨랐다.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부하 직원들을 잘 통솔하며 인품도 훌륭했기에 한덕기는 늘 그를 존경했다. 산페드로 술라의 시민들도 더위와 허기에 지친 이재민들도 모두 잠든 새벽 4시 어두운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을 잠시 바라본 한덕기는 날렵히 승합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은 한덕기도 옆에 앉은 남성학도 긴장감 때문에 말이 없었다. 새들의 주저김도 시작되지 않은 어두운 새벽을 헤치며 도시 외곽 도로 입구에 이르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잠시 바리케이드를 관찰한 후 맨 앞에 있는 바리케이드 하나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뒤에도 여러 개의 바리케이드가 있었지만 공간이 충분해 보였다. 다시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지그재그로 바리케이드를 빠져나갔다. 아직 흙탕물이 찰랑대는 도로에는 가로등마저 꺼져 있었기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시속 20km 정도로 약 1시간 반을 이동한 끝에 엘 프로그레소에 도착했지만 지대가 낮은 그곳은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처참한 모습에 잠시 멈칫하는 동안 승합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덕기는 기어를 1단에 넣은 채 강하게 가속기를 밟았고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간혹 클러치를 밟으며 공회전을 시켰다.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떨쳐내며 주위를 살피는데 남성학 부장이 소리쳤다. 차 떠내려간다. 가속기 밟아. 네 부장님, 그런데 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럴 거야. 가속기 계속 밟아봐. 그때 한덕기 눈에는 모든 물이 개천 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보였다.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개천이었는데
물이 불어 마치 강처럼 보였다. 한덕기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다. 한들이 차가 개천으로 끌려가는 핸들 꺾어 가속기 밟아!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전처적인 물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여러 잡동사니들과 함께 이들이 탄 승합 차량도 개천 쪽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아직은 바퀴가 바닥에 살짝 닿기도 했지만 개천 바닥은 5m 아래에 있으므로 계속 쓸려 내려간다면 차가 개천으로 굴러 떨어지며 물에 빠질 상황이었다. 개천까지는 겨우 20m 정도. 사방은 온통 흙탕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한덕기 눈앞에 백마를 탄 사람이 보였다. 복장이 특이했다.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의 왕이나 장군처럼 보였는데 동양적인 복장이 조금 섞인 듯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 칼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한덕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지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는데 내겐 헛것이 보이네. 죽지는 않겠어. 힘내자. 라고 생각하며 눈을 떴다. 백마 탄 사람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이 칼로 가리켰던 방향으로 핸들을 꺾자 차가 조금 움직이다가 큰 돌이 오른쪽 앞바퀴에 걸렸다. 그리고 그 바퀴가 마치 중심축처럼 되어 승합 차량의 앞부분이 고정된 채 나머지 차체가 물살에 밀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더니 천원이었는지 단단한 돌더미 위에 멈춰 섰다. 잘했어, 한대리. 이 와중에 여기 돌더미는 어떻게 발견했어? 아, 네. 한덕기는 백마 탄 왕이 이쪽을 가리켰어요 라고 말할 뻔하다가 고개를 한번 젓더니 말했다. 부장님, 설마 우리가 죽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내리시죠. 물살을 헤치고 걸으면 우리 공장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해보자. 우리 공장은 개천 따라 저 위쪽이니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물살이 빨라. 조심해, 한대리.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흙탕물은 무릎까지 닿았는데 공장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졌다. 온 세상을 집어삼킨 수많은 개천 건너 멀리 북쪽 카리브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엘 프로그레소의 대부분 도로는 비포장 상태였는데 도로의 흙과 바나나 농장에서 떠내려온 흙 그리고 오물까지 뒤섞여 바닥이 매우 질퍽거렸기 때문에 신발이 벗겨질 정도였다. 두 사람은 땀을 비오듯 흘렸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힘을 내며 흙탕물을 헤치고 나갔다. 네, 북카페 라파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